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계약 총론 파트로 또 들어갑니다. 계약 강론에 있어서도 역시 계약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 파트가 있는데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 총론은 계약 전체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사용대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용계약이 있잖아요. 그 전용계약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585쪽에 보시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계약 자유의 원칙은요, 체내 상방이라고 그랬어요.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그러나 해제의 자유라든가 변경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86쪽에 보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계약의 종류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서 전형계약이 있고 비전형계약이 있죠. 전형계약은 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이다 해서 유명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편에 계약을 했다가 아예 이름을 붙인 계약이 있죠. 매매계약이라든가 교환계약이라든가 증여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라든가 사용대차라든가 소비대차, 그 다음에 고용, 도급, 위임인치, 현상광고, 그 다음에요 화해계약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종신정기금,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여행계약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 갖다가 우리는 유명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전에 형태가 있는 거요. 근데요,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계약을 만들 수가 있죠. 올인 외두에 오셔가지고 수강을 갖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신청, 청약을 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수강계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수강계약은요, 민법전에 이름이 붙어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전형계약도 자유롭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매매계약과 임대차, 교환, 도급, 고용, 화해계약과 조합계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대가를 또 지불하지 않는 이때 편무계약으로서 증여라든가 사용대차라든가 현상광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실 게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리는 거죠. 유상계약 가운데 편무계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둘째 줄에는 현상광고죠. 그래서 이 현상광고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데 현상광고계약은 현상금 지급계약입니다. 현상금 지급계약이니까 이거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고 이거는 현상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그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거는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이죠. 현상광고는 그 현상금을 갖다가 지급하겠다는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낙성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요 지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요 동시행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에 관련된 것은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편무계약일 때는 동시행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출연 여부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상계약,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에 따라서 587쪽에 보시면 낙성계약이 있고 요물계약이 있죠. 그래서 낙성계약은요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거죠. 이걸 또 우리 또 다른 말로 분류식 계약 그래요.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요물계약입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그래서 청약과 승낙 합의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권리를 갖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해줘야 돼요. 따라서 2번에 보시면 계약금 계약이라든가 보증금 계약이라든가 대물변제와 같은 거, 그 다음에 현상광고와 같은 것은 유물계약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87쪽에 보시면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인데요. 이 계약의 성립은요. 요거는 보통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갖다가 성립시키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갖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588쪽에 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요거 별표 놓으시고요. 청약의 성질입니다. 청약은 먼저 한 의사표시죠. 먼저 한 의사표시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법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약만 가지고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청약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률 행위도 아니고 법률 요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5억 원에 사라 라고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은요 청약에 대해서 승낙할 의무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는 건데요. 이때 네라고 하는 대답은 법적으로 강요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청약만 가지고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불과한 것이지 청약과 승낙 그 자체가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 요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때 청약은 누구한테 하느냐. 청약의 상대방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요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도 있어요. 을 네가 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특정인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갖다가 사실 뿐 이렇게 했을 때는요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은 청약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은 청약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승낙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되는데요. 그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고 불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청약이 될 수가 없고 그 불확정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청약의 유인은 어떤 게 있느냐. 사장님이 직원을 갖다가 모집하겠다는 직원 모집 공고를 갖다 내는 경우 그 직원 모집 공고가 바로 청약의 유인이죠. 그것을 갖다가 보고 이력서를 내면 청약이 되는 것이고 그 이력서를 갖다 심사를 해가지고 당신을 갖다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상품의 카탈로그를 갖다가 배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가격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게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때 그 열차라든가 그 다음에 운송기관을 갖다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요금을 갖다가 게시하는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동 판매 기기라든가 자동화 기계 자체를 갖다 설치하는 것은 청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물품을 진열하는 것도 이것도 청약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입니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상대방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5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하게 되면 이 청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청약의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는 것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청약은요. 이거는 도달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이 되죠. 대화자가 됐든 격취자가 됐든 청약은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때 도달과 동시에 철회가 있으면 그때는 철회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도달이 된 이상 그 청약의 내용을 갖다가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 뜯어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 청약을 갖다가 발신을 하고 나서 청약자가 사망이 됐거나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청약은 유효가 확정된 것이니까 청약을 갖다가 발신하고 나서 표의자 측의 사정 변경은 발신된 청약에 대해서 전혀 효력을 갖다가 영향을 갖다가 무효 또는 취소로 바꾸질 못합니다. 따라서 발신 후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약의 법적 효력이죠.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되면 요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철회하지 못한다. 대화자는 대화가 종료가 됐을 때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격취자 간에 있어서는 청약은 도달이 됐을 때죠. 승낙기간을 딱 정하게 되면 그 기간까지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승낙기간을 딱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낙기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착된 승낙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5월 2일 저녁 6시까지 보내줘 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데요. 5월 3일 그 다음날 6시에 왔다고 한다면 연착된 거죠. 이때는요. 그 지연 통지를 했다가 발신을 해야지만 연착이 된 것이고 지연 통지를 했다가 발신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기가 보내게 제 날짜에 들어간 줄 알고 있으니까 이때 지연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된 걸로 보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승낙기간을 딱 정했을 때에는 승낙기간까지 청약은 구속력이 있고 승낙기간을 갖다가 정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상당한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승낙기간 동안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청약자는 청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한테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
승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에 보시면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승낙의 요건이죠.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이때 일치는요, 당사자가 일치한 걸 갖다가 우리는 주관적 합치,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과 일치한 걸 갖다가 객관적 합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약을 갖다가 5억에 사라 그랬더니 4억 원이면 살게 라고 변경을 시켰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요, 요것을 갖다가 일부에 대해서 승낙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요, 예, 그 본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승낙을 했거나 조건을 갖다가 붙였거나 변경된 승낙을 하게 되면 그건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대화자 사이에서는 도달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격지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발신을 했을 때죠.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자가 됐던, 그 다음에 격지자가 됐던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자는 도달주의지만 격지자는 우체통에 넣어서 발신을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연착된 승낙도 당연히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하나 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다가 팔고 싶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청약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5억에 사라라고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이때 청약을 했을 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 청약은요, 상당한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만약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청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승낙 기간을 갖다가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5월 12일 저녁 6시까지 승낙서를 보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을이라고 한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이걸 따가 제 날짜에 보내지 못하고 이걸 5월 12일 7시에 이 승낙서가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승낙서가요, 승낙 기간 안에 오지 못하고 연착이 된 거죠. 연착된 거니까 이거는요, 본래 의미의 승낙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6시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6시까지 오지 않으면은요, 요 사람은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살 마음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 마음이 없나 보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라라고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요 기간 안에 연착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연 통지를 보내야 돼요. 여태까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지연 통지를 했다가 발신을 하게 되면 연착이 되지만, 이걸 지연 통지를 했다가 안 했다고 한다면 요때는요, 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 승낙서가 제 시간 안에 도착했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연착된 승낙이 있으면 지연 통지를 해야 되고, 지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요때는 연착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연 통지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요, 연착된 승낙이니까 요건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때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요걸 갖다가 언제 보내느냐, 5월 7일 날 이렇게 요 승낙서를 갖다가 발송을 했어요. 발송 우체통에 넣었죠. 근데 이게 언제 도달이 됐냐, 5월 11일 오후 3시에 요 승낙서가 도달이 돼버리면 요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요, 요거는 도달이 됐을 때 계약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건 격지자 간의 계약이니까 5월 7일 승낙서를 따가 발송을 했을 때 우체통에 넣자마자 요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낙 기간을 갖다가 정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때까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만 청약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요게 승낙 기간을 딱 정했을 때는 연착된 승낙은 지연 통지가 있을 때 연착이 되는 것이고, 지연 통지를 딱 보내지 않으면 요건 연착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지연 통지를 하게 되면 이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다. 근데요, 요 5월 12일 6시까지 보내줘 그랬더니 요걸 갖다가 우체통에 5월 7일 날 이렇게 넣었고, 요것이 5월 11일 날 이렇게 도달이 돼버리면, 도달이 됐을 때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우체통에 넣었을 때, 발신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요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590쪽에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로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표시 말고 계약 체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체결하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교차 청약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냐, 우연치 않게 두 사람이 똑같이 청약한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5억에 사라라고 했을 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5억에 팔아라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땐 청약만 있는 것이 승낙이 없죠. 따라서 두 개의 청약, 양 청약이 도달이 돼버리면 이것도 계약 성립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어요. 의사 실현 가로천 시고, 이건 의사 표시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별도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딱 저지르면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을에게 물품을 보냅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서 요 물품을 갖다가 보내드립니다. 요 물품을 갖다가 받으시고 계약 체결의 의사가 있으면 승낙을 갖다가 해주세요라고 의사표시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요, 이때 물품을 갖다가 전달받은 의리라고 한 사람이 가백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했다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이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사실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실적 계약은요,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딱 강요하는 게 있어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많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계약 체결이 강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거 별표 놓으시고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사례형 가울병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이거나 원시적 일부일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채 갖고 있는데요.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집을 사겠습니다. 그 집을 팔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 5월 1일 날 계약서를 썼어요. 물건을 언제 받느냐? 4월 20일 날 그 물건을 확인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물건이 있겠다라고 믿고 5월 1일 날 계약을 다 체결을 하고 5월 20일 날 1차 중도금,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2차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요 6월 25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5월 20일 날 이렇게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5월 25일경에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4월 20일 날 봤을 때는 그 집이 있었는데 내가 외국에 나갔다 온 사이에 4월 28일경에 원인모를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 다 멸시되고 다 타버린 걸 갖다가 모르고 계약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집을 따 지급하는 것, 이 지급을 따 인도하는 것은 전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매수인은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니까 매도인을 했다가 믿고 계약을 했다가 진행을 했으니까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돈을 했다가 마련해서 이자를 했다가 그러니까 대출을 했다가 갖고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사갈 집이 없으니까 또다시 임대차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계약 체결 이전에 즉 원시적 불능이죠. 전부 멸실이 됐을 때에는 상대방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 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요 상대방이 그 사실다가 모르고 선의 그 다음에 잘못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계약 체결상의 잘못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해서 전부 받는 게 아니고 신뢰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쉽게 매매대금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를 믿고 계약을 했다가 진행을 내고 집을 팔았으니까 임대차 비용 내놔. 그 다음에요. 이때 너를 갖다가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를 다 지급하니까 그 이자 비용 물어내 해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591쪽에 보시면 계약의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의 효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은요, 쌍무 계약이 있을 때는요,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는 내 권리 의무가 존재했을 때 똑같이 존재하죠. 이걸 갖다가 성립상의 관련성 그래요. 그 다음에 너도 이행을 하고 나도 이행을 하자. 왜? 공평의 원칙이니까 어느 한쪽을 갖다가 편들어준 게 아니죠. 따라서 이때 이행상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 결련성은 이제 관련성 이렇게 읽는데요. 이 동시 이행 항변권이 문제가 되겠죠. 서로 공평의 원칙상 똑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련성, 이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쌍무 계약일 때만 동시행 항변권이 문제가 되고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편무 계약일 때는 동시행 항변권도 문제될 여지가 없고 위험 부담의 문제도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행 항변권 592쪽에 나와 있죠. 이거 별표 3개 넣으시고 100%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험 부담의 문제 593쪽에 있는 것도 역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쌍무 계약일 때는 공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갑이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을이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는 동시 이행 관계로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때 체결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3차 나눠주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갖다가 교부한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요걸 갖다가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등기 잔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요 매수인이요 등기 줄 때까지는 잔금 못 줘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내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잔금 줄 때까지는 등기 서류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갖다가 공평하게 취급하는 거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여서 동시행항변권은 이거는 채권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고 공평의 원칙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동시행항변권을 갖다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그래서 거기 조문을 보시는데요.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쌍무계약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편무계약에서는 문제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쌍무계약 가르쳐 놓으시고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때가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때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했을 때에는 즉 그 날짜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 매수인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중도금 지급에 있어서는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선지급 의무가 있죠. 선이행 의무. 따라서 이때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1차 중도금을 갖다 이렇게 주고 2차 중도금 줘야 되는데요. 2차 중도금 빨리 줘라고 청구했을 때 야 등기 줄 때까지 못 줘. 이렇게 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변제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가 됐을 때 동시행 항변권 요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날짜가 되기 전에는 동시행 항변권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제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가르쳐 주고 이게 뭐예요?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는요.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불안을 이유로 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1차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을 했어요. 근데요. 이 X라고 하는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발견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라고 한 요 매수인은 대가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있거나 저당권 실행이 있어가지고 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을 갖다가 매수인이 못 가질 수 있는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요. 요 매수인은 그래 내가 선행 의무자야. 그렇지만 압류라든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풀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나는 이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라고 이행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요 매도인은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거 풀어줄게. 대신 이걸 갖다가 풀지 못하면 다른 것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금 지급해 주세요. 타담보 제공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담보 제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정 불안하면 요 사장님 그 중도금을 갖다가 나한테 주지 말고 공탁하세요. 공탁을 내가지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면 그 돈 그대로 다시 되받아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을 이유로 해가지고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가 있고 이때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다른 담보를 갖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탁을 갖다가 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동시행항변권은요 어떠한 경우에서 항변권이 인정이 되느냐? 자, 그래서 반가로 2번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전세권 소멸이 있었을 때 그 목적물 반환과 등기 서류 말소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라든가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소급해서 소멸이 됐으니까 당사자 관계는 동시행 관계죠.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역시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인한테 집 지어줬을 때 수급인이 받을 수 있는 그 공사대금 채권 이것도 역시 동시행 관계예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이야기 해제,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인도, 본등기 이러한 것들인데 어떻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시행관계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1번부터 4번을 갖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이 소멸이 됐을 때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 등기서류 교부,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의 문제, 그 다음에 공사 도급인이 이때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공사대금하고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이것도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동시행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라든가 판례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게 반가로 4번이죠. 자,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역시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변제를 했다가 하고 영수증 교부하는 거 이것도 역시 동시행 관계죠. 그러나
변제하고 채권증서 반환, 요거는 선의행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증서는 차용증 반환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냈다가 반환을 했다가 해야지만 변제하겠다. 이건 안 되죠. 변제를 했다가 선행하고 차용증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 이것도 역시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따가 반환하는 것은 동시행 항변권을 따 주장하는 것이지 유치권 행사는 허용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기존 채무의 지급 확보를 위해서 교부된 수표 어음에 반환하고 그 다음에 기본 채무의 이행 거절, 이런 것도 역시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성립 요건을 보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그래서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계약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그 성질을 갖다가 당사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채권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요. 채무 인수라든가 그 다음에요. 상속과 같은 것이 있으면 여전히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됐을 때 경계라든가 대물 변제는 동시행변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 그 채무를 따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절을 했을 때죠.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졌거나 그 다음에요. 이때 이행지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행변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자, 중도금을 갖다가 연체를 하고 있어요. 중도금을 갖다가 연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매도인이 독촉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날짜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연체가 있는 요 이행지체가 있는 요 매수인도 자 빨리 잔금 줘라고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서류 줄 때까지는 못 줘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지체 지체에 빠진 사람도 당연히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등기서류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는요. 이행지체에 빠진 요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은요. 요 중도금 연체가 된 거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잔금은 등기서류를 갖다 주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잔금 이행 거절할 수 있으니까 잔금은 잔금에 대한 원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잔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적법한 권리 행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요 매수인도 요 이행지체는 있다고 하더라도 요 날짜가 됐으면 변제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요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중도금에 대한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고 잔금만 지급해주면 돼요. 잔금은 이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수령지체라든가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시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그럼 이때 동시항변권이 있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죠. 이건 연기적 또는 일시적 항변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짜가 되면은요, 그때는 당연히 날짜가 됐으니까 요 돈 지급해야 되고 등기서를 다 줘야 되겠죠. 이러한 연기적 항변권 민법상 효력은요, 이거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그 날짜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법상의 권리죠. 자, 이렇게 소송을 갖다 제기를 했습니다. 저놈이 등기 안 줍니다. 또 이놈이 잔금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시행 항변권은요,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직권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을 했을 때만 법원이 받아주는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때는 패소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 법원의 판사한테 내가 잔금을 갖다 주지 않는 것은 저놈이 등기를 갖다 안 줬으니까 그걸 갖다가 잔금 지급하지 않는 건데 판사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사자가 동시행항변권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요. 일부 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 전부 승소라든가 전부 패소 판결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때 법원의 판사가요. 동시행 항변권을 따가 주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너도 등기 주고 너도 잔금 지급해라고 하는 원고 일부 승소라든가 상환 급부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승소라든가 전부 패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요한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해서 매수인이 스스로 상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매수인이 이때 요 돈을 갖다가 지급할 의무가 있죠. 잔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잔금이 1억 원이다. 이 1억 원을 갖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과 상관이 없이 계약과 상관이 없이 그 이전에 금전 소비 대차가 있어가지고 3천만 원을 갖다가 받을 채권이 있어요. 채권. 그러면 이때 동시항변권은요.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이 돼야지만 주장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동시항변권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매수인이 내가 잔금을 갖다가 1억 원을 갖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3천만 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빼고 7천만 원만 지급할게.
이렇게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도인이 사장님 내가 예전에 3천만 원 줄 게 있었는데 그 3천만 원 빼고 7천만 원만 주세요라고 얘가 상기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상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기당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 자동 채권으로서 상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수동 채권으로서 상기당하는 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93쪽에 보시면 위험부담 요거 별표 새겨 놓으시고, 이 위험부담은요 역시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일 때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에 유효한 거니까 유효가 확정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가실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자가 아닌 쌍방 당사자에게 고의가실이 없으면 그때는 위험부담으로 간다 그랬죠. 총칙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위험부담입니다. 이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이어야 돼요. 후발적 불능이고, 이때는요 원칙적으로 쌍방 당사자 갑과 을에게, 쌍방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을 팔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때 계약서를 다 쓰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가 5월 1일 날 주고 5월 20일 날 중도금 주고 6월 15일 날 2차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이렇게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5월 20일 이렇게 요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만 해도 요 물건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그대로 있는데요. 하필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5월 26일경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때 이 집이 잠겨버렸어요. 잠겨버리게 되면 집이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잠긴 것은요 매도인 갑의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을의 잘못도 아니죠. 둘 다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물건에 대한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이 손해를 갖다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해부담, 위험부담이란 말을 쓴 거예요. 또 이걸 갖다가요 지나가는 행인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요놈이 세상을 딱 비관을 해가지고 막걸리 퍼먹고 여기다 불 질러버렸다. 그러면 갑과 을 당사자 쌍방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도인은 당연히 병에게 물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서로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쌍방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때 발생된 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가 그 위험을 갖다가 부담할 것이냐. 우리 민법은요 후발적 불능으로서 쌍방 당사자에게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발생한 위험을 갖다가 부담하는 거예요. 즉 손해를 갖다가 감당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냐? 물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매도인. 따라서 이때 5월 25일, 26일 날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겨버렸다 그러면 이때 매도인 채무자는요, 야 돈을 갖다가 내놔라고 하는 요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대금 지급을 다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물건을 갖다 인도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받은 돈 되돌려줘야 돼요. 되돌려주고, 그럼 이때 매수인 요 채권자는요 돈 줄 테니까 그 물건 내놔. 물건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대가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고 매도인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 매수인이 그 손해를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가 위험을 갖다가 부담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채권자에게 수령지체가 있거나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수령지체. 그 다음에요 채권자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했을 때 이때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대금을 전부 다 지급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냐? 자, 6월 30일 됐습니다. 아무 일 없이 계약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요 6월 30일이 됐으니까 이때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등기 갖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때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사장님 내가 그 등기 지금 바로 인도받지 않을게요. 지금 바로 등기를 딱 이전해 가게 되면 내일오는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등기 나중에 갖고 갈게요 해가지고 수령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달 있다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그 2달 사이에 홍수가 났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와서 불질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등기를 했다 가져갔을 때는 매도인은 당연히 그 손해를 다 감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령지체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요. 요 계약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요 매수인이 변심이 되는 거죠. 아, 저 집 괜히 샀네. 저 집 괜히 샀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불법 행위 저질러가지고 불질러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 전부 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갖다가 부담을 해서 손해를 갖다 감당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거나 채권자의 변심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채권자가 대가를 갖다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594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일반 보통 계약에다가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제3자한테 넘겨주겠다는 특약을 붙이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약도 사실은 우리는 잘 쓰진 않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독일법을 갖다 그대로 갖다 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갖고 있습니다. X라고 하는 토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수이네요. 요때 병이라고 한 요 제3자가 있는데요. 요 제3자가 갑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토지를 갖다가 팔아야 되겠다. 내가 팔 테니까 사실래요? 네, 살게요. 매매계약 체결을 했죠.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갖다 체결을 하고 이 매매계약에다가 특약을 붙이는 거예요. 특약을.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등기를 일단 넘겨드리겠습니다. 등기로 보상을 할 테니까, 즉 소유권으로 보상을 할 테니까 매매대금은 나한테 주지 말고 제3자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3자한테 주라고 얘기하는 거, 권리만 주는 거죠. 이 권리만 주기로 하는 특약을 또 붙이게 되면 당사자 아닌 제3자한테 권리만 주는 계약이니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요, 내가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변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보험을 갖다 들어주고 그 보험금을 갖다가 내가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상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주세요. 대신 보험금은 내가 지급할게. 그러면 보험금 지급은 내가 해서 의무를 갖다 부담하고 그 발생된 보험금은 제3자가 가져가죠. 이게 바로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또 쉽게 어떤 게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 사주는 거. 이것도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지만 발생된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특약을 붙인 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때 요 제3자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갖다가 이행을 하니까 그 대가는 내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 보상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요때 제3자하고 갑 본인하고는요. 대가 관계가 있어요. 대가 관계. 이 대가 관계는요.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해제가 됐든 보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효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계약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요. 갑과 을이죠. 이 갑과 을을 갖다가 우리가 청약자, 승낙자 이렇게 부르면 구별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약속을 요청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약자라는 말을 쓰고요. 그 약속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낙약자 그러죠. 그 다음에 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하니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로서 권리만 가져가니까 얘는 수익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약자는 본인이죠. 본인이니까 내가 너한테 등기를 갖다 줬으니까 그 대금을 갖다가 상대방 너는 제3자한테 줘 라고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 낙약자는 갑 본인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으로서 요걸 갖다가 이행할 의무를 갖다 부담하니까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럼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요 갑과 을이 계약을 따 체결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라든가 무효라든가 취소라든가 해제권, 취소권 행사는 갑과 을이 해제 취소할 수 있고 제3자는 해제 취소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때 제3자를 위한 요 권리는 언제 발생이 되느냐? 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그거 권리 받을게 라고 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도달시켜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 이상 당사자는 그 계약을 갖다가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제3자는요. 이 두 사람이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출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태아도 상관이 없고 설립중 법인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 법인이 설립이 되면 주세요 할 수도 있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을 때 제3자는 반드시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임신 중 태아도 가능하고 설립 중 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출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니까 이것도 형성권이고 승낙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으로서 10년의 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너무 길죠. 따라서 이때는요. 요 을이라고 하는 낙약자가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요 권리를 갖다가 가져갈 겁니까? 안 가져갈 겁니까? 수익의 향수 여부를 갖다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답을 해줘라고 독촉할 수가 있고 그 독촉을 갖다가 받고도 확답을 갖다가 도달시키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버리면 권리가 발생이 됐으니까 요때는요. 요때 제3자 수익자가요. 낙약자에 대해서 당연히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야, 너 나한테 돈 주기로 했잖아. 빨리 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때의 낙약자는 분명히 그 의무를 갖다 이행을 해야 되지만 요 약자가 그 등기를 갖다가 넘겨주기 전까지는 돈 못 줘라고 당연히 항변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따가 보시면 595쪽에 전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4장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